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으로 번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더 이상 개별 인사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단계라며 통일교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승현 기자,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고 있죠. 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 통일교 의혹을 통일교 민주당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검은 특검제도 도입 이후 최악의 특검이라며 민중기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를 지시한 걸 언급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제도만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혁신당과 특검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도둑이 재발저려 큰소리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고위원 선출을 앞두고 민주당은 사실상 계파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출마 선언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 회견을 진행 중입니다. 이 의원은 검찰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내란을 종식하겠다며 출마 취지를 밝혔습니다. 정청래 당대표와 가까운 이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내일은 친명계이자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득구 의원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강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 당 수석 사무부총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최고위원 출마와 관련해 친청, 친명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가가 유일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TV조선 고승혜입니다. 내란 특검이 6개월 동안의 수사 기간을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혜리 기자, 내일 조은석 특검이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한다고요? 네, 내란 특검은 오늘 추가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없이 내일 조은석 특검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 특검은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와 최초 계획한 시점 등 특검팀이 파악한 진상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출범한 특검은 수사 개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7월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구속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 고위 인사 등 총 2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하고 있는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 수사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팀은 주말인 오늘도 통일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2차 대면 조사 진행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금품 수수 혐의로 입건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 중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던 윤 전 본부장이 최근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 수사는 다소 난항을 겪는 중입니다. 경찰은 관련자 소환 조사와 함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검토해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사회부에서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자, 통일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주말에도 자료와 진술 분석에 힘을 싣는 가운데 강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로 180일 수사에 마침표를 찍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는 뭔지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통일교 의혹의 핵심 인물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 추가 조사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조만간 주요 피의자에 대한 강제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 높겠죠. 빠르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관계자들이 혐의를 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예. 일단 특검이 이첩을 너무 늦게 한 거에 대한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죠. 네. 다만 특검이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은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자료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최초 발언에 의해서 뭐 전재수 전 장관이나 김규환 전 의원 등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 정황들이 추가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부인하는 그 혐의자들은 어떻게 부인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빠른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빨리 밝혀줘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곧 있잖아요. 근데 네. 전재수 전 장관이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건 부산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공소시효인데요. 금품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의원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15년인데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이 공소시효 역시 수사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 공소시효의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하면 7년입니다. 그러면은 2018년에 발생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관해서는 금년이 끝나면은 2018년 말에 있었던 일도 더 이상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물론 이게 뇌물로 인정이 되면은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그렇게 예. 되면은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아직은 수사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입니다. 예. 사실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이 금품 제공에 관한 진술을 받아낸 것이 올해 8월 22일입니다. 그런데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사건을 이첩한 것은 12월 9일이거든요. 그럼 109일 동안 수사도 하지 않고 이첩도 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했습니다. 그동안에 만약에 당사자들이 그 수사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면 수많은 증거인멸이 이루어졌을 법한 상황이고 12월 5일 이후로 이 문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가시화된 이후로는 또 이미 많은 증거인멸이 있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한시라도 빨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과 법원을 거쳐서 영장을 발부받음으로써 강제 수사에 조속하게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통일교 측에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다라면서 선을 긋고 있는데 한학자 총재가 TM, 트루 마더, 그러니까 참 어머니란 뜻인데요. 이 TM이라고 불리면서 로비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 통일교의 입장과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장은 명확하게 갈리고 있죠. 통일교는 윤영호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 행위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윤영호 전 본부장은 본인이 어떻게 한학자 총재의 말을 거스를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지금 전방위적인 로비나 이런 것들에 수억 원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이 비용 역시 본인이 어떻게 개인의 일탈로 이거를 뺄 수 있었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국민들이 느끼실 때 통일교의 권력 서열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세계본부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할 때 총재가 모르고 있었겠느냐. 예. 그리고 사실 2022년 이 전방위적인 로비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 22년 전후로 했을 때 이때가 뭔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로서는 이 내부의 권력 다툼 문제도 있고 일본에서의 통일교 문제도 있고 뭔가 전방위적인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정황적 증거나 상황들이 설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일교의 설명에 대해서 공감하실 국민들은 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나는 정황으로 볼 때 이게 개인 일탈이겠냐, 뭐 꼬리 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개인의 일탈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의 일탈이려면 정치권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 때 그 돈도 윤영호 본부장이 스스로 조달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어떤 유인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죠. 오히려 어제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의 현금 280억 원 상당 되는 그 막대한 금원이 발견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압수를 하진 않았지만은 그게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통일교가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언제든지 정치권 인사들에게 그것을 뿌려서 로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결코 어떤 개인의 일탈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 정치권에 로비를 했고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는지를 발본색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 정권의 여당 중진 국회의원이 장관을 맡고 있는 행안부 아래에 있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특검이 수사해서 우리 정치권의 거악을 일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통일교 의혹의 키맨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왜 달라졌을까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게 허위로 보기엔 너무 상세하다. 진위를 가릴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진술이 상세하죠. 예를 들어서 전재수 전 장관은 물론 명백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만 윤영호 씨의 진술을 보면은 전재수 전 장관에게 제공된 시계 2종의 브랜드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4천만 원의 현금을 제공했다고도 이야기하고 그것을 작은 상자에 담아서 제공했다.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이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건 복돈이니까 받아도 괜찮다라고 해서 받았다. 이런 내용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영호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그런 여권 핵심 정치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때 그것이 허위 진술일 경우 본인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 즉 허위로 가장된 진술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진위를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안은 지금 윤영호 씨의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윤영호 전 본부장과 통일교 이현영 전 부회장 간의 녹음 파일이 3개가 있죠. 예. 그 통화 녹음 파일이 합하면 41분 분량인데 등장하는 정치권 인사들이 23명이나 됩니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 진위를 가려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이번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다라고 일축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까지 나선 서슬퍼런 정권의 겁박 앞에 통일교 게이트가 이대로 덮여버리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과거 민주당이 외쳤던 말 그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원칙을 이제 스스로에게 적용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십시오. 자,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표 시절에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특검이 아니라 경찰 수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아니냐? 이 지적 어떻게 들으십니까?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면 국민의힘도 똑같이 내로남불이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 당이 특검을 주장할 때 국민의힘이 늘 특검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국민 세금으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했을 때 국민들이 필요성을 느낄 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 국수본이 아마 이번 수사를 사활을 걸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년이면 검찰이 해체되고 국수본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게 될 텐데 국민들께 국수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신뢰감을 드리기 위한 노력을 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아마 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가 나올 경우 특검의 필요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뇌물을 공유한 사람들이 증거를 남겨놓거든요. 사진, 문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특검에 의해서 권성동 의원을 수사한 건데 지금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 당 인사도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인사까지 포함해서 추가적인 사진이나 문자 증거들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추가 증거가 혹시나 나오게 된다면 국민들께서 느끼실 때 집권 여당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국수본이 하기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특검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수본의 수사 결과를 초기에는 지켜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네, 경찰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민중기 특검팀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서 이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민중기 특검팀의 직무유기 여부, 이걸 가릴 쟁점이 뭐가 될까요? 우선 특검 내부의 진술을 정확하게 확보를 해야 될 텐데요. 경찰이 그것을 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직무유기 또 더 나아가서 특가법상의 뇌물 혐의인데도 수사하지 않고 은폐한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를 규명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검사들이 범죄의 단서를 인지했을 때 그 후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즉 통상적인 사건 처리가 어떠한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알아야지만 이게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검찰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사건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까지는 알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특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원래 특검이 수사를 했어야 될 사안이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2조 3항 2호에 보면은 영장에 의해서 확보된 증거물이 공통된 사건은 관련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특검의 수사권이 있는 것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무려 109일 동안 수사도 하지 않고 이첩도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당사자들이 알았다면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고 그것을 경찰 차원에서 정확하게 가릴 수 없다면은 역시나 특검을 도입해서 밝히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막바지로 향해 가는 내란 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란 특검이 오늘로 수사를 마치고 내일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조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언론사 단전 단수짓이 정말 없었나요? 내란 가담했다는 특검 주장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조태용은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활동을 지원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보고받아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동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직속 부하를 거짓말장애로 치부하면서 자,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고요.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이 내란 특검의 180일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뭐 국무회의 CCTV 공개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뭐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등등의 거짓말이 얼마나 심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다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성과도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즉흥적, 뭐 우발적으로 했다라는 이런 계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상당히 오랜 기간 이 계엄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다라는 것이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고 예. 단순히 또 민주당의 무슨 뭐 입법 폭주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뭐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감, 분노 이런 것들도 계엄의 계기로 작동했다는 것도 밝혀졌고요. 또 뭔가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막기 위한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펼치다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결국 계엄으로 갔을 거라는 지금 의혹의 증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내일 종합적인 이제 결과를 발표하게 될 텐데 아마 그 결과 발표 내용에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어느 시점부터 이 계엄을 기획한 것인지 그리고 계엄의 동기는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 180일 동안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를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계엄에 대해서 뭐 계몽령이었다 등등의 주장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었는지를 밝혀내는데 특검의 성과가 있었다고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간의 성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조은석 특검팀이요. 헌정사상 가장 긴 수사기간 그리고 가장 방대한 수사 인력을 부여받았습니다. 2017년에 국정농단 특검팀이 파견 검사 수가 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사기간은 70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조은석 특검팀은 파견 검사 수 60명, 그리고 중간에 법을 바꿔서 파견 검사 정원이 7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파견 공무원의 정원은 140명이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수사 기간은 무려 180일이었어요. 예. 180일 동안 파견 검사, 파견 공무원, 특검보, 특검까지 217명이라고 하는 메머드급 인원을 데리고도 지금까지 계엄의 동기조차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누구나 다 지금 계엄을 왜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조은석 특별검사는 처음에 임명되었을 때 사초를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초의 첫 장조차 제대로 쓰지 못해왔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 특검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2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동장군의 기세가 예년 같지 않습니다. 비교적 포근한 날씨에 스키장은 개장을 미루는가 하면 겨울 축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짧아진 겨울에 직격탄을 맞은 현장을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어야 할 스키장 슬로프 곳곳이 맨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갈대밭도 보입니다. 영남권 유일의 스키장인 이곳은 6년에서 7년 전까지만 해도 12월 초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개장 시기를 오는 24일로 늦췄습니다.
인공제설을 하려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공눈을 만들 수 있는 최저기온보다 높은 날이 계속되면서 제설 작업은 일주일 넘게 멈춰 있습니다. 나왔고 뭐 영하 18도, 19도도 떨어지고 지금은 꿈 같은 이야기. 6, 7년 전부터 11월 달에 눈을 뿌려본 적이 없어요. 다른 스키장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100일 안팎으로 운영됐지만 최근엔 영업일수 90일을 채우기도 버거워진 데다 제설 비용까지 급증하면서 2006년 전국 19곳이던 스키장은 13곳으로 줄었습니다.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시민들도 또 여기서 일도 좀 할 수도 있고 학생들도 알바도 할 수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완전 폐허가 돼가지고 말도 못하나. 겨울 축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5년 넘게 명맥을 유지해온 강원도 인제 빙어 축제는 얼음이 얼지 않아 2023년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빙어 축제를 또 대체할 만한 축제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여름은 20일 길어진 반면 겨울은 22일 짧아졌습니다. TV조선 김동래입니다. 자, 한 주를 달군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송영훈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추가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 박나래 씨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박나래 씨가 해외 촬영 중에도 주사 이모와 동행을 했다가 발각이 되니까 입단속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지난 2023년 11월 대만 촬영차에 나갔을 때 이 주사 이모와 함께 나갔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당시 제작진에게 발각이 됐는데 그때 박나래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 주장의 요지입니다.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한국에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 회사에서도 알면 안 된다. 라면서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박나래 씨는 앞서 이 불법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진짜 의료진인 줄 알았다, 예. 의사인 줄 알았다. 나는 정확히 그의 정체를 몰랐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랬죠. 이런 발설을 한 게 사실이라면 이미 해당 주사 이모가 문제가 되는 인물이라는 걸 박나래 씨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의 진위 여부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나래 씨 측에서는 그동안 주사 이모 의혹과 관련해서 합법적인 왕진 진료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스스로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걸로 판단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그렇다면 법 적용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하는 인물이 의료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 사안에서 굉장히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의료법은 이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예. 뿐만 아니라 그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도 처벌합니다. 예. 과거에는 이게 의료법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서 이 주어가 누구든지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인 자격이 없는 걸 알면서도 나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으면 그 사람도 처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하는 인물이 무자격자인지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 관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이슈죠.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의 4대 보험조차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내용.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이게 안진용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이잖아요. 전 매니저들과 직접 소통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네, 일단 지난해 9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올해 9월까지 1년 가까이 4대 보험은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전 매니저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박나래 씨가 해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차일피일 미뤘다는 거죠. 예. 자, 그럼 지난 9월에는 왜 갑자기 적용을 받게 됐나도 중요한데 당시는 옥주현 씨나 성시경 씨 등 여러 주요 연예인들이 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때문에 논란이 될 때였습니다. 예. 당시 박나래 씨 이름은 거론이 되지 않았는데 본인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매니저들을 사내이사로 올리면서 4대 보험을 해줬다는 거죠. 예. 이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제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렇듯 이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매니저의 또 다른 주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매니저들에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 박나래 씨 어머니나 예. 그리고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해줬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더욱더 화가 나 이 같은 사실을 진술하게 됐다는 게 전 매니저 측의 주장입니다. 네, 지금 박나래 씨 남자친구까지 언급이 되니까 과거 박 씨가
1일 사귄 남자친구, 3일 사귄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했던 발언까지 새삼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남자친구가 누군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 박 씨가 전 남자친구를 정말 소속사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를 해서 돈을 지급한 게 사실이라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저런 부분도 이제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아무리 회사에 주주가 한 명이거나 혹은 이사가 한 사람이어서 마음대로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은 구별되기 때문에 그 회사의 1인 주주나 1인 이사가 돈을 마음대로 빼가면 그것도 횡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회사의 임직원인 것처럼 가장해서 임금이 되었든 보수가 되었든 급여를 주게 되면은 이제 그것도 횡령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나래 씨 측에서는 이제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상 이른바 그 전 남자친구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어떤 증빙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한 백화점이 노조 조끼를 입은 손님에게 조끼를 벗을 것을 요구해서 논란이 나왔는데요. 결국 백화점 측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노조 조끼를 입고 백화점을 찾았던 노조 측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조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어요? 공공장소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돼요. 공공장소의 에티켓이라는 게 우리 공공장소에 이런 거 다 다녀요. 라는 게. 근데 특정 여기는 사유지지. 본인의 일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요. 그게 혐오가 아닌가 단 한 번 생각해봅니다. 이 영상이 상당히 이슈화가 됐었는데 결국 백화점 측에서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걸로 끝났어요. 네,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하고 말씀하신 대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도 해당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몸에 문구가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입장하려던 고객에게 탈의 등을 요청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고 아울러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불쾌감을 느꼈을 고객들에게도 사과를 한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이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노조 조끼를 벗으라는 걸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들 나오고 있나요? 앞서 보면 에티켓에 어긋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실제로 노조 조끼를 입은 게 그리고 어떤 노조 활동이 아니라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왔는데 과연 에티켓에 어긋난 것인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고요. 반면 주변에서 불편해하면 제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벗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벗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은가 하는 반대 여론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 배우 안성기 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안성기 씨 국내 첫 회고전이 열리는데 정작 주인공 안성기 씨는 참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역시 안진용 기자 단독 취재인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실 안성기 씨 하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배우죠. 정작 한국에서 제대로 회고전이 열린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20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건 안성기 씨가 여기 참석하기 어렵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안성기 씨는 앞서 다른 동료 영화인들의 회고전 등엔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는데 정작 본인의 작품들이 상영되는 곳에는 가지 못하는 상황을 이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안성기 씨는 지난 2021년 혈액암 투병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 이후에 재발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집에서 칩거하면서 병원에 통원 치료 정도만 받고 있는데 외부 활동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회고전에는 결국 오지 못한다는 전언이었습니다. 네, 안성기 씨 하면 동료들 사이에서는 수상 자리나 회고전 이런 자리에 절대 빠지지 않는 의리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지난 10일에 별세한 김지미 씨 추모사도 나오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고요. 사실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성기 씨는 이런 부고 소식이 전해지면은 장례위원장을 맡으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던 그런 인물입니다. 또 김지미 씨와는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김지미 씨의 데뷔작이었던 황혼열차에 안성기 씨가 아역 배우로 참여를 했습니다. 즉 두 사람 사이에는 이런 각별한 인연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미 씨의 별세 소식에 안성기 씨가 아무런 추모사를 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좋지 못하는 방증이라는 게 주변의 설명입니다. 네, 안성기 씨 워낙 출연한 영화들도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있으실까요? 워낙에 출연하신 작품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1000만 관객이 봤던 영화 실미도.
그리고 인정사정 볼 것 없다도 기억에 남고요. 예. 박중훈 배우와 같이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박중훈 배우와 출연한 영화인 그 라디오스타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예. 이제 박중훈 씨가 이제 최곤이라고 하는 약간 한물간 스타 배역을 맡았었고 그 최곤이라고 하는 왕년의 스타의 매니저로 안성기 씨가 출연을 했었는데 상당히 힘을 빼고 연기를 하면서 영화도 상당히 성공을 하고 호평을 받았던 그런 예. 기억이 남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안성기 씨의 건강 악화 소식은 동료들의 걱정과 안타까움을 낳고 있는데요. 박중훈 씨와 안성기 씨 특별한 호흡을 보여줬던 영화 라디오스타의 한 장면과 박중훈 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DJ를 하냐고. 아니, 내가 가면 영월 방송국 직원애들이 부담스러워서 일이나 제대로 하겠냐고. 내가 그렇게 똥치하고 싶어? 임마, 난 너 때문에 얼굴에 똥치 수십 번이나 했어, 임마. 안성기 선배님이 저한테는 참 여러 가지 존재신데 아버지시기도 하고 큰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해요. 일단 제가 많이 의지를 하죠. 어떻게 좀 근데 건강은 괜찮으신 거예요? 예전보다는 뭐 아무래도 건강이 좀 좋지는 않으신데 그래도 막 잘 지내십니다. 영화계 쪽에 약속이 있을 때는 제가 항상 선배님 모시고 같이 다닙니다. 워낙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안성기 씨의 첫 회고전인 만큼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함께한다고요. 네, 방금 그 박중훈 씨의 모습은 약 1년 전 상황이고요. 예. 최근에 이 출판 기념회에 또 한 번 박중훈 씨가 출석을 했었는데 그때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연락이 닿지 않고 1년 정도 뵌지 못 뵀다고 하고요. 문자나 전화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더욱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안성기 씨의 회고전에서는요. 다양한 작품들, 특히 한국의 첫 천만 영화인 실미도를 비롯해 총 10편의 영화를 볼 수 예. 있는데 개막작은 배창호 감독의 꼬방동네 사람들입니다. 배창호 감독이 직접 관객들과의 만남을 갖고요. 안성기 씨와 호흡을 맡았던 배우 김보연 씨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예. 안성기 씨의 과거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메시 소식인데요. 인도에서 메시 경기장 방문 행사가 열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관중 난동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뭐 축구 전문가시니까 여쭤볼게요, 성 변호사님께. 어찌된 일인가요? 축구의 신이라고까지 불리는 리오넬 메시 선수. 지금 인도 현지 시각으로 어제부터 2박 3일 동안 인도 투어를 진행 중입니다. 예. 그런데 인도 동북부 서벵골주의 콜카타라고 하는 도시에서 8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에서 유료로 메시를 맞이하는 공개 행사가 있었습니다. 관중들이 $100가 넘는 고가의 입장권을 사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메시가 그라운드에 나타났지만 수많은 정치권 인사들, 또 체육계 관계자들, 경호원들에 둘러싸이면서 관중들이 메시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약 20분 만에 경기장에서 떠나는 바람에 제대로 메시를 보지 못한 관중들이 굉장히 화가 났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물병을 던지고 또 의자를 뜯어서 집어 던지기도 하고 뭐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경기장에 대거 난입하면서 난동이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던 행사들도 많이 취소가 되었다고 하고요. 지금 이 서벵골주 관계자들이 앞다퉈서 뭐 환부를 보장하겠다, 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뭐 입장권이 우리 돈 15만 원에 달해서 정말 환불이 필요할 것 같았는데 인도 사람들의 또 축구 사랑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콜카타 시내에 메시를 조각한 높이 20m가 넘는 초대형 동상까지 공개가 됐다고요. 네, 메시는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인도에 20m가 넘는 동상이 등장한 겁니다. 콜카타 시내 한복판에 이 초대형 동상이 공개가 됐는데 무려 45명의 작업자가 27일간에 걸쳐서 건설했고 높이는 21m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메시에 대한 인기, 축구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 접는 스마트폰 인기가 뜨겁습니다. 삼성전자의 출시 첫날 순식간에 완판되는가 하면 온라인에서는 웃돈을 얹어 되팔리기도 하는데요. 내년엔 애플까지 접는 폰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스마트폰 시장의 접기 경쟁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접고 또 접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영화관의 날씨에도 한 전자제품 매장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삼성전자가 두 번 접는 스마트폰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식에 벌어진 오픈런입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펼쳐서 사용하는 또 이런 좀 기술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서 또 좀 빠르게 좀 구매를 하고 싶어서 펼치면 태블릿만한 크기에
두께는 3.9mm에 불과해 신용카드 4-5장을 겹친 것과 비슷합니다. 가격이 360만 원에 달하는데도 온라인 물량은 출시 5분 만에 동났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1,000만 원짜리 매물까지 등장했습니다. 제가 이동하는 편이 많은데 그럴 때 좀 기기를 최소화하고 움직일 수 있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2번 접는 스마트폰을 내놓은 중국 화웨이에 맞불을 놓은 건데 폴더블 폰 시장에서 두 회사는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샤오미도 내년 2번 접는 스마트폰 출시를 준비 중인데 스마트폰 시장 1위 애플까지 내년에 주름 없는 제품으로 접는 폰 경쟁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근데 얇고 가벼운 것도 한계가 있지. 접게 되면 디스플레이 크기가 2배, 3배로 커지잖아요. 확 느껴지거든요. 태블릿을 대체할 수 있고. 회사의 자존심을 건 접기 경쟁 속에 지난해 50조 원이었던 전 세계 폴더블 폰 시장 규모는 2030년 2배 넘게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밤까지 호남과 제주도는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호남에 1에서 3cm, 제주 산지에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도 함께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충청과 호남,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맑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도, 대구 7도, 부산 9도까지 오르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이번 주 큰 추위와 폭설 없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4일 일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